남편은 월급이 1200만 원인데 제가 15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시부모님 시중까지 들게 합니다. 저는 매일 야근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3주 후 남편은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죠. 외부 사람들은 저희 집을 보며 제가 시집을 잘 갔다고들 합니다. 민준 씨는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며 월급이 1200만 원이고 집도 차도 있으니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랬죠. 하지만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지를요. 그 답답함의 근원은 바로 민준 씨의 각자 부담 원칙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는 부부 사이는 계산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갈등이 없다고 말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저 꼼꼼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은 그의 원칙이 철저히 이중잣대였다는 겁니다. 민준 씨는 매달 1200만 원의 월급 중 절반을 주택 대출금으로 내고 그 대출금도 저희 둘이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식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기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죠. 저는 어땠냐고요. 그는 제가 작은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하며 월급이 고작 15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에게 일부러 말한 거짓 숫자였죠. 실제 수입은 그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더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150만 원이 저처럼 평범한 행정직 직원의 최고 수입이라고 못 박아둔 것처럼요. 매일 아침 저는 민준 씨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 둘의 도시락까지 쌌습니다. 민준 씨는 일어나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자리를 뜨고 설거지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더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30분 늦게 퇴근하는데 그가 집에 오면 소파에 파묻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시부모님도 옆에 앉아 TV를 보셨죠. 세 사람이 제가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 때문에 늦어 집에 도착하니 거의 8시가 다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불편이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왜 이렇게 안 와? 벌써 몇 시인데. 우리 늙은이들 굶겨주길 작정인가? 민준 씨는 저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제가 피곤한지는 묻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다음부터는 좀 일찍 퇴근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고요. 월급 150만 원 받는 일인데 야근 좀 안 한다고 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때 저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가방을 손에 든 채 그의 말을 듣고는 가슴이 돌덩이처럼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몇 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도로 삼켰습니다.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그가 또 어떻게 트집을 잡을지 뻔했죠. 어쩌면 집안 살림에 더 많은 돈을 부담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주방 정리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재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시부모님은 계속 TV를 보시며 가끔 저를 부르셨죠. 지은아, 물 한 잔 떠다 줘. 지은아, 내 옷 세탁기에 넣어줘. 집에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까지 민준 씨는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저에게 절반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쌀 한 포대, 식용유 한 통을 사도 영수증을 찍어 보내며 절반을 내라고 요구했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준 씨에게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회의만 하루 종일 해서 죽을 만큼 피곤한데 설거지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당신은 월급 150만 원 받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번 달 제 인센티브가 그의 월급보다 많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그의 성격상 그저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뿐, 제가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테고,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며 아래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저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분명 이 집은 두 사람의 집인데, 모든 집안일과 사소한 자빌들이 저 혼자에게만 짊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처럼 굴었고, 심지어 그 150만 원이라는 오해 때문에 제가 뭘 하든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계좌에 찍힌 큰 금액을 보며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수입을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부터 민준 씨에게 확실히 말해두고 싶었죠. 저는 미디어 회사에서 고객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만으로도 매달 50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습니다. 기본급까지 합하면 민준 씨보다 수입이 조금 더 많았죠.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말에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막 결혼을 약속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신혼집을 보러 가는 길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나중에 결혼하면 집안의 주요 생활비는 내가 감당할게. 문제 없어. 하지만 당신도 직업은 있어야 해. 한 달에 3, 40만 원이라도 벌어야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 건 싫어. 저는 순간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벌면요? 그는 비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요. 당신 문과 출신의 행정 업무 같은 거 하잖아. 3, 40만 원이라도 벌면 대단한 거지. 나보다 더 많이 벌려면 하늘에서 떡이라도 떨어져야 할걸?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작 3, 4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마음속 깊이 저소득자를 깔보고 있다는 것을요.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이 결혼할 상대라 할지라도 말이죠. 나중에 한 번은 그의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의 친구가 제 직업을 묻자 제가 막 입을 열려는데 민준 씨가 먼저 선수 쳐서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작은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해. 편하긴 한데 월급이 높지 않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인데 자기가 쓸 돈은 되겠지 뭐. 저는 그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민준 씨가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을 보고는 말을 삼켰습니다. 식사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 업무하는 게 아니라 고객 담당 팀장이고 월급도 150만 원보다 훨씬 더 받아요. 하지만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 똑같지 뭐. 어차피 다 월급쟁이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너무 따지지 마. 그리고 여자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할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실제 수입을 말해도 그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제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마치 지금 그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가 제가 자신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을 안다면 주택 대출금을 제가 전부 떠맡고 집안일도 모두 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더욱 서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희 엄마가 서울에 저희를 보러 오셨을 때 민준 씨가 엄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죠.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강단이 있고 일 욕심이 많았어. 지금 회사에서도 몇 명의 팀원들을 이끌고 있어. 너희 둘이 결혼하면 서로 많이 배려해줘. 엄마의 배려해줘. 엄마의 둘이 결혼하면 서로 많이 배려해줘. 엄마에게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5명의 팀을 이끌고 있었고 평소 여러 대형
고객들을 상대하며 지은 씨가 능력 있는 건 알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집안일이 더 중요하죠. 그 일이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제가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명령을 이끄는 일이 분명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는 그때 그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너희 둘이 잘 지내면 됐지 뭐.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가시가 박힌 듯 했고 다시는 그에게 실제 수입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는 역시 제가 150만 원을 받는다는 기준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 노트북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쓰는 건 3년 된 오래된 노트북이라 기획안을 만들 때마다 자꾸 멈춘다고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데 3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충분해.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돈 낭비야. 하지만 그 자신은 노트북을 바꿀 때 눈도 깜빡하지 않고 200만 원짜리 게이밍 노트북을 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이건 업무용이라 사양이 좋아야 해. 당신 노트북은 대충 써도 되잖아. 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120만 원짜리 노트북을 주문했습니다. 그에게 비싼 걸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제 돈을 쓰면서도 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엄마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싶었지만 민준 씨가 뭐라고 할까봐 그에게는 엄마가 입원하셨는데 50만 원 정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 용돈에서 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무심코 말했습니다. 50만 원이나? 당신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당신은 한 달에 150만 원 넣지 않았죠. 더는 원밖에 안 버는데. 더는 못 내겠지. 내 효심이라고 생각해. 내 효심이라고 생각해. 그때 제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그가 제가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돈을 꺼내 같이 쓰라고 요구할까봐, 심지어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저를 더 경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점차 저는 그에게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그가 오해해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 150만 원 때문에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겼고 제가 뭘 하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가 내뱉은 당신은 월급 150만 원 받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는 말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배려는 그의 눈에는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양보했던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아나무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아마도 처음부터 숨기지 말았어야 했고 참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감기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는 더욱 화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맡아 매일 밤 10시까지 고객들과 기획안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날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민준 씨가 더러운 양말 한 대야를 제 발 앞에 휙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내 양말 좀 빨아줘. 내일 신어야 해.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쿰쿰한 냄새를 풍기는 양말 대야를 노려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 오늘 야근해서 10시에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직접 빨면 안 돼요? 세탁기 베란다에 있잖아요.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나 오늘 회의만 3번 했어. 당신보다 훨씬 더 피곤해. 월급 150만 원 받는 일이
야근 좀 한다고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양말 좀 빠는 게 뭐가 힘들다고. 150만 원이 뭐 어때서요? 150만 원 받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저도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이 당신 혼자만의 집이에요? 왜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해야 하죠? 당신은 돈 많이 버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민준 씨 편을 들었죠. 지은아, 너 말 조심해. 민준이는 남자로서 밖에서 돈 벌어와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지. 양말바는 그런 사소한 일은 네가 하는 게 뭐 어때서? 너 같은 여자들이 집안일 하나는 누가 해? 저도 밖에서 일해요. 저도 피곤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설명했습니다. 저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고 들어왔어요. 피곤해도 집안일은 해야지. 어떤 여자가 안 피곤해? 시어머니는 민준 씨 옆으로 걸어가서 양말 대야를 들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빨아. 여기서 꾸물거리지 말고. 민준이 내일도 출근해야지. 저는 양말 대야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저를 옹호해 주기는커녕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좀 그만 대. 양말 빠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당신이 이런 사소한 일도 못하면 결혼해서 뭐 해. 결혼은 서로 돕기 위해 하는 거지. 당신네 집 가정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말을 바닥에 내던지고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 양말 당신이 직접 빨아요. 앞으로 당신이 직접 빨아요. 앞으로 당신이 직접 빨아요. 저는 당신 시중들 마음 없어요. 문을 닫고 문에 기대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그보다 더 많이 버는데 왜 이 집에서 이런 억울함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는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기 양말 하나 빨기 싫어하는지. 왜 시어머니는 여자는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와 따로 잤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제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게 좋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식사할 때 일부러 밥그릇을 딸그락거리고 수시로 한숨을 쉬며 제가 철없고 불효하다고 은근히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했습니다. 출근길, 저는 차창 밖의 차량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제가 월급 150만 원을 받으니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겁니다.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 매일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척하며 이 집이 차 없이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거죠. 회사에 도착해서는 팀장님께 말씀드려 앞으로 3주간의 업무 일정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일부러 고객들과 몇 번의 저녁 미팅도 잡았죠. 사실 제 능력으로는 많은 업무를 야근 없이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시부부에게 제가 그들의 눈에 비치는 150만 원 받고 언제든 휴가 낼 수 있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하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와 시부모님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뜯지 않은 배달 음식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민준 씨는 저를 보더니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 당신이 밥 차려주기를 3시간이나 기다리다가 결국 배달 음식 시켰잖아.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야근해야 했어요.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배고프면 직접 밥 해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저 기다리지 말고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할 수 있어? 집에 노인들도 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겠다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죠.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야근 안 하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이 150만 원마저 없어지잖아요. 그때 되면 집안 살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요. 민준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을 도로 삼켰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정말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택 대출금과 집안 살림을 그 혼자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그는 말로는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문제없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계산적이었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야근 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먹혀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3주간 저 없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야근을 일상처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더 이상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빵 한 조각 먹고는 바로 집을 나섰죠. 나가기 전에는 시부모님께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 프로젝트 조율해야 해요. 아침은 대충 알아서 드세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불평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식탁에 아침이 없는 것을 보고 민준 씨에게 불평했죠. 이것 봐, 지은이가 요즘 점점 더 이상해져. 아침밥도 안 차리고 우리를 굶겨주게 작정인가? 민준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게 놔두세요. 우리 그냥 아래층 내려가서 김밥 사 먹어도 되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말투했지만 저녁에는 더욱 시간을 맞춰 10시에 귀가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10시 반까지 늦추기도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국물 자국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죠. 거실 소파 위에는 민준 씨와 시부모님이 벗어놓은 옷들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이미 가득 차서 쓰레기가 바닥에 넘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와 막 신발을 갈아 신는데 바닥에 있는 비닐봉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빈 배달 음식 봉투 몇 개와 다 마신 음료수 병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파묻혀 게임을 하고 있었고 헤드폰에서는 격렬한 게임 소리가 흘러나와 제가 돌아온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TV를 보다가 저를 보고는 쉼술궂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왔구나. 이 쓰레기통이 하루 종일 가득 차 있었어. 빨리 가서 버려. 냄새나 죽겠네. 저는 못 들은 척 신발을 갈아 신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야근 너무 피곤해서요. 내일 버릴게요. 지금은 그냥 쉬고 싶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일을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민준이는 회사 가야 하고 나랑 네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데 쓰레기 버릴 힘이 어디 있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저도 하고 싶죠. 하지만 제가 오늘 고객하고 하루 종일 기획안 조율하느라 목소리도 쉬었어요. 지금은 팔도 못 들겠어요. 제가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제가 쓰러지면 나중에 누가 집안 살림을 감당해요. 이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도 헤드폰을 벗고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흘끗 보더니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 쓰러지면 집안의 주택대출금, 수도세, 전기세 같은 지출을 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전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가 없으면 이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혼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옷가지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소파 위, 의자 위, 여기저기 배달 음식 상자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부모님은 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지언정 주방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 쌓여 거의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할 때 민준 씨가 구겨진 셔츠를 입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시간 내서 내 옷 좀 빨아줄 수 없어? 나 깨끗한 옷이 없어. 저 요즘 매일 야근해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급하면 직접 세탁기에 돌리거나 세탁소에 맡기세요. 세탁비는 나중에 우리 반반 내고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탁소가 얼마나 비싼데. 셔츠 한 벌에 10,000원도 넘게 받잖아. 당신이 좀 일찍 퇴근해서 빨면 안 돼? 저도 일찍 퇴근하고 싶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너무 급해서요. 야근 안 하다가 잘리면 어떡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150만 원도 못 벌 텐데 집안 살림 당신 혼자 감당하는 게 더 손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사소하게 여겼는데 이제야 그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은 저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야근은 언제 끝나는 거야? 집이 거의 쓰레기장이 됐어. 나랑 네 아버지는 살기가 너무 불편하단다. 저도 모르겠어요. 프로젝트가 끝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곤란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프로젝트 끝나면 제가 꼭 집안 깨끗이 치우고 어머니,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도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제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날들을 며칠 더 경험하게 해서 제가 이런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여기저기 튀고 있었고 계란을 태울 뻔했죠. 저는 문에 서서 일부러 물었습니다. 민준 씨, 왜 직접 밥 해 먹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고요? 그는 저를 돌아보며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 먹으니 질려서 직접 해 먹으려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요리하는 게 원래 쉽지 않죠. 저는 예전에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하고 집안일 정리하는 게 지금 당신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란을 볶았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이미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그가 완전히 못 견뎌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바로 제가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집안의 혼란은 이미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실의 더러운 옷들은 소파에서부터 바닥까지 쌓여 있었고 심지어 현관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들이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주방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기름때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베란다의 세탁기 위에도 민준 씨가 빨지 않은 양말과 시부모님의 속옷들이 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부모님의 불평도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매일 제가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잔소리했습니다. 지은아, 이 집 좀 봐. 얼마나 지저분한지. 나 어제 재킷 찾으려다가 한참을 뒤졌는데도 못 찾았어. 다 더러운 옷에 묻혀 있더라. 네가 회사에 하루 휴가 내서라도 좀 치우면 안 되니. 저는 매번 매우 곤란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휴가 내고 싶죠. 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이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휴가 내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 150만 원짜리 일자리마저도 잃을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 월급이 적어서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고 돌아서서 민준 씨에게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인상을 찌푸리며 명령조로 말했죠. 지은 씨, 내일 회사에 하루 휴가 내서 집안 깨끗이 치우고 부모님께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드려. 이 집이 지금 꼴이 뭐야? 저는 그때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스크팩을 살짝 내리며 그를 보았습니다. 휴가 내라고요? 휴가 내면 월급 깎이는데 어떡해요? 제가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하루 깎이면 10만 원도 넘게 줄어들어요. 우리 이번 달 수도세, 전기세도 아직 안 냈는데 앞으로 또 제가 돈을 내야 할 텐데 제가 어떻게 휴가를 낼 수 있겠어요? 그까짓 월급 좀 깎이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집이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은 아직도 돈 생각만 해.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나 한 달에 1200만 원 버는데도 당신처럼 그렇게 아끼지 않아. 당신은 이 집을 위해 좀 더 생각할 수 없어? 제가 왜 집을 생각 안 해요? 저도 화가 나서 마스크팩을 떼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제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다 일자리를 지켜서 집안 살림에 보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돈 많이 버니까 왜 가정부를 고용해서 집을 치우지 않아요? 오히려 저 같은 150만 원 버는 사람에게 휴가를 내라고 해요? 민준 씨는 제 말에 잠시 멍해졌다가 곧 반박했습니다. 가정부 고용하려면 돈 들잖아. 한 달에 몇십만 원인데 왜 그 돈을 써? 당신이 원래 이런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 제가 해야 한다고요? 왜 제가 해야 하죠? 저는 일어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당신도 저도 부부 평등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은 왜 평등이라고 말 안 해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돈은 남자가 벌어야 한다고요? 이게 평등이에요? 이건 이중잣대잖아요. 이 말은 방에서 나오던 시아버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민준 씨 편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은데 여자가 집안일을 좀 더 감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규칙이란다. 옛날 규칙도 상황을 봐야죠.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밖에서 돈 벌어요. 비록 적게 벌지만 이 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는 돈 버는 게 쉽지 않다고 하고 제가 돈 버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하죠. 제 시간은 가치 없는 건가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도 인상을 찌푸리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좋아, 휴가 내지 마. 그럼 내일 시간제 도우미라도 불러서 청소시킬게. 비용은 우리 각자 부담하자. 네, 좋아요. 저는 말하고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 씨가 시간제 도우미를 부르는 것을 아까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 값도 저에게 계산해서 절반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몇만 원을 들여 시간제 도우미를 부를 리가 없었죠. 과연 다음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제 도우미가 다녀간 흔적은 전혀 없었죠.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시간제 도우미야. 돈 낭비지. 지은이가 좀 일찍 퇴근하면 금방 치울 수 있는 걸. 저는 못 들은 척 신발을 갈아 신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도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이전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요즘 야근하느라 힘든 건 알지만 집이 계속 이렇게 지저분할 수는 없잖아. 이럴 바에는 당신이 매일 좀 일찍 돌아와서 저녁밥하고 옷은 내가 주말에 빨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가 저녁밥만 하면 되고 나머지 집안일은 주말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안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찍 돌아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정말 바빠요. 이렇게 해요. 제가 이 프로젝트 끝나면 매일 일찍 돌아와서 우리 둘이 집안일을 분담하는 건 어때요? 민준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프로젝트 빨리 끝내줘.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저는 속으로 킥킥 웃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는 제가 결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며칠 더 고생하게 해서 그에게 제가 없으면 이 집이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정말 더 이상 저에게 휴가를 내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시간제 도우미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서 직접 국수 같은 것을 끓여 먹었고 가끔은 자기 옷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엉망진창으로 정리했지만 적어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시부모님도 불평을 훨씬 줄였습니다. 때로는 직접 아래층에 내려가 아침 식사를 사오셨고 더 이상 제가 차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삶에 천천히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 3주의 시간이 되면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 그의 눈에 150만 원밖에 못 버는 쓸모없는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완전히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느새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금요일에 야근을 마치는 날을 택했습니다. 금요일은 민주 씨가 야근이 없는 날이라 저 없이 3주간 집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그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날 저는 평소처럼 10시까지 늦지 않고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일부러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도 좀 사서 막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는 척했습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손에 든 채소 바구니를 놓칠 뻔했습니다. 민준 씨, 이 집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어요? 거실에는 옷가지들이 소파에서부터 바닥까지 쌓여 있었고 심지어 현관문 앞까지 이어져 있어 제가 발 디딜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옷들 중에는 민준 씨의 셔츠, 시어머니의 재킷, 그리고 빨지 않은 양말 더미들이 뒤섞여 쿰쿰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상자들이 두 겹으로 쌓여 있었고 어떤 상자들이 두 겹으로 쌓여 있었고 어떤 상자 안에는 아직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어 파리들이 밍밍거리며 민재 씨는 소파에 앉아 손에 깨끗한 셔츠 한 벌을 들고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본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왜 벌써 왔어? 프로젝트 끝났어? 네, 오늘 막 끝났어요. 일찍 돌아와서 당신들한테 맛있는 저녁 해주려고 했죠. 저는 채소를 내려놓으며 일부러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이 모양이니 오늘 저녁은 못할 것 같아요. 주방에 들어갈 수도 없겠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이 3주 동안 네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어쩔 줄 몰랐단다. 옷이 너무 많아서 빨지도 못하고 주방도 미처 치우지 못했어.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 씨 옆으로 걸어가서 그 더러운 옷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민준 씨, 손에 들고 있는 게 마지막 깨끗한 셔츠죠?
이 옷더미 속에는 깨끗한 옷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그는 셔츠를 자기 몸에 대어보더니 다시 내려놓으며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3주 동안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었어. 셔츠 한 벌을 이틀씩 입으니 냄새가 날 지경이야. 당신 프로젝트는 왜 이제야 끝나는 거야? 며칠만 더 있으면 나 맨몸으로 출근할 뻔했어. 저도 일찍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급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더러운 셔츠 한 벌을 집어들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옷들은 3주 동안 쌓여 있었으니 때가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민준 씨, 이 셔츠 지난달에 산 거 아니에요? 20만 원도 넘게 줬잖아요. 마냥 망가지면 너무 아깝겠다. 민준 씨의 얼굴색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발밑에 더러운 옷들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망가지면 어때? 다 당신이 일찍 안 돌아와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 좀 일찍 휴가 내서 치웠으면 이렇게 많이 쌓였겠어? 제가 어떻게 휴가를 내요? 저는 억울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데 휴가 내면 월급 갚기는 건 둘째치고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이번 달 주택대출금, 수도세, 전기세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은 늘 제가 집안일을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제가 일 신경 쓰는 것도 다 이 집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 말은 민준 씨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입을 번긋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더니 이 더러운 옷더미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다. 그만들 해. 지은이도 방금 왔으니 피곤할 거야. 우리 다 같이 치우자. 민준아, 더러운 옷들 분류해서 세탁기에 넣고 나랑 네 엄마는 식탁이랑 주방 치우자. 민준 씨는 못마땅한 듯이 대답하고는 쭈그리고 앉아 옷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양말 하나도 안 빨던 사람인데 이제 옷을 분류하라고 하니 그에게는 고역이었겠죠.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화를 냈습니다. 이 양말은 왜 이렇게 많아? 속옷도 있고. 누구 건지 구별도 못하겠어. 지은 씨, 와서 좀 도와줘. 저는 채소 정리해야 해요. 사온 채소 오래 두면 상해요. 저는 일부러 핑계를 댔습니다. 게다가 이 옷들은 다 당신들이 입던 거잖아요. 당신들이 직접 분류하면 더 정확히 알겠죠.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분류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쭈그리고 앉아 옷을 분류했고 입으로는 작은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 일은 너무 번거로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직접 받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집안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 밥하고 옷 분류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정리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이제 옷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번거롭다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치우다가 실수로 배달 음식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역시 네가 집에 있는 게 좋구나. 이런 일은 네가 하는 게 빠르고 잘하는데 우리 늙은이들은 정말 쓸모가 없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툰 일이 있는 법이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분담해서 일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하고 민준 씨는 빨래하고 거실 치우고 어머니, 아버지는 각자 방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쌓이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 매일 회사에서 그렇게 힘든데 언제 빨래를 해. 저도 매일 회사에서 힘들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저도 똑같이 밥하고 집안일 정리했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 집은 우리 두 사람의 집이에요.
집안일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해야죠. 당신은 제가 돈 적게 번다고 해서 모든 집안일을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민줄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분류한 옷들을 세탁기에 넣고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제 말에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그의 눈에 비치는 150만 원밖에 못 버는 집안일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보다 더 많이 벌고 평등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민줄 씨가 옷을 세탁기에 넣었을 때 저는 이미 사온 채소를 정리해서 주방문 앞에 작은 식탁에 놓아두었습니다. 주방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요리를 할 수가 없었죠. 민줄 씨는 손을 닦고 제 옆으로 왔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옷은 빨고 있는데 주방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 그릇들을 쌓아둘 수는 없잖아. 이따 제가 치울게요. 일단 식탁부터 치워서 오늘 저녁은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주방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갔습니다. 먼저 식탁 위에 배달 음식 상자들을 치우려 했죠. 하지만 민준 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말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일부러 야근한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일부러 집을 이렇게 어지럽혀서 나랑 기싸움 하려는 거지.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곧 화가 났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제가 일부러요? 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요. 이 3주 동안 제가 매일 야근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일부러 그랬으면 매일 밤 10시까지 피곤하게 집에 들어왔겠어요? 당신이 피곤하다고? 그는 비웃으며 눈빛에 경멸감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그냥 회사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일부러 집에 안 들어와서 집안일 안 하려는 거잖아. 이 말은 제 마음속의 불을 완전히 지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침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화면을 그의 눈앞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요. 제가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버는지, 제가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지 아닌지. 민준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휴대폰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가 더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달 월급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본급 2억만 원에 프로젝트 인센티브 3억만 원에 프로젝트 인센티브 3억만 원을 합해 총 5억만 원. 그의 월급 120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5억만 원이 당신 월급이라고? 당신은 한 달에 150만 원 번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서 일부러 월급인 척 나를 속이는 거야? 제가 당신을 속여서 뭘 하겠어요? 저는 은행 앱을 끄고 회사 업무 채팅방과 고객과의 대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요. 저는 회사의 고객 담당 팀장이지 무슨 행정직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고객과 프로젝트를 조율한 기록이고 이건 회사에서 저에게 보낸 인센티브 통지예요. 이 모든 게 가짜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채팅 기록과 인센티브 통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정말 고객 담당 팀장이었어?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했는걸요.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돈 적게 버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그는 당신 같은 문과생은 3, 40만 원 벌면 대단하다고 했어요. 결혼 후 제가 그에게 말하고 싶었을 때 그는 여자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할 필요 없고 용돈벌이 정도면 된다고 했죠.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돈을 더 많이 보내고 싶었을 때
그는 50만 원이면 충분하고 당신은 더 못 낼 거라고 했고요. 당신 생각에 제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이 있었을까요? 민준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번긋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늘 깔보던 150만 원짜리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심지어 자기 주변의 많은 남성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여자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할 필요 없고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집안일이 중요하면 제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버니 집안일을 다 떠맡는 게 당연하고 당신은 1200만 원 버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은 늘 평등하다고 말했지만 당신 마음속의 평등은 제가 돈 많이 버니 제가 감당하고 제가 돈 적게 버니 제가 집안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평등이에요? 이건 이기심이에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화내지 마. 민준이가 그저 잠시 혼란스러워서 네가 이렇게 많이 버는 줄 몰랐을 거야. 민준아, 빨리 지은이한테 사과해. 네가 어떻게 네 아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지은 씨, 내가 당신 일을 갈보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한테 모든 집안일을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였고 당신이 일부러 집에 안 들어온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예전에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었어. 당신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 그의 죄책감 어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화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과는 소용없어요. 민준 씨.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변화예요. 앞으로 이 집의 집안일은 우리 반드시 분담해야 하고 돈 문제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제가 돈 많이 버니까 주택 대출금을 좀 더 감당할 수 있지만 당신은 반드시 집안일의 절반을 감당해야 해요. 예전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안 돼요. 그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 좋아. 앞으로 집안일은 우리 분담하자. 당신이 밥하면 내가 설거지하고 당신이 정리하면 내가 주방 치울게. 주택대출금도 당신이 더 감당하고 싶으면 더 감당해도 돼. 나도 좀 더 감당할 수 있어. 제발 화만 내지 마. 시어머니도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앞으로 집안일은 나랑 네 아버지도 도와줄게. 더 이상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정말 너에게 미안하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데 우리한테 숨기다니.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드디어 놓였습니다. 사실 저는 진작부터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을 뿐이었죠. 이제야 좋게 해결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민준 씨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이 집은 드디어 평등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아직 잠들어 있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입고 나가보니 민준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죽이 끓고 있었고 옆 접시에는 구운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계란 가장자리가 약간 탔지만 그래도 그럴싸해 보였죠. 그는 저를 보더니 약간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깼어. 당신이 평소에 아침에 이런 거 만들던데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가가 계란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약간 짰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잘했네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일어나 식탁 위에 아침 식사를 보더니 모두 놀란 듯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걸 만들었어? 해가 서쪽에서 떴겠네.
민준 씨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예전에는 다 지은 씨가 했는데 나도 좀 배워야죠. 계속 그 사람만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제가 막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쌓여있던 옷들을 모두 접어서 옷장에 분류해 넣었고 식탁 위에 배달 음식 상자들도 깨끗이 치우고 심지어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베란다의 세탁기도 그가 깨끗이 닦아 놓았죠. 그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했고 그릇과 접시들은 모두 소독기에 정리되어 있었으며 조리대도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가득 찬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만족, 너무 만족해요. 민준 씨, 고마워요.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나야.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진지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늘 당신이 돈 적게 버니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고생을 무시했지. 이제야 알았어. 당신은 일도 힘들게 하고 집안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있었어. 내가 예전에는 정말 너무 형편없었어. 그 후로 민준 씨는 매일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돌아와 먼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했고 주말에는 집안을 완전히 청소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를 도우려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잖아. 쉬고 있어. 이런 일은 내가 하면 돼. 오래전에 분담하기로 했잖아. 오래전에 분담하기로 했잖아. 시부모님도 훨씬 더 이해심이 많아지셨고 예전처럼 저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 때문에 늦었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밥을 남겨두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뜨거운 국 남겨뒀으니 돌아와서 좀 마시고 몸 좀 녹여. 때로는 민준 씨가 야근할 때 시어머니가 그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빨리 돌아와. 지은이 혼자 기다리게 하지 마. 그 사람도 일하느라 힘들잖아. 저희는 새로운 가족 규칙도 정했습니다. 주택대출금은 제가 60%, 민준 씨가 4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으니 좀 더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죠.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같은 소액 지출은 여전히 각자 부담했지만 더 이상 이런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편하면 먼저 지불하고 월말에 함께 정산하는 식이었죠. 집안일 면에서는 민준 씨가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그리고 주말 대청소를 맡았고 저는 저녁 식사, 침실 정리, 그리고 일상적인 옷 분류를 맡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각자의 방 정리와 가끔 장보기를 맡으셨죠. 한 번은 주말에 우리 네 식구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렇게 지내니 정말 좋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고집불통이라 좋은 가정을 망칠 뻔했어. 앞으로 우리 다시는 무슨 이중잣대니 각자 부담이니 하는 거 하지 말자.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내니 정말 좋아요. 사실 저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버는지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신경 썼던 건 당신이 저를 존중해 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이 가정의 책임을 감당해 줄 수 있는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잘 지내면 됐지 뭐. 지은아, 예전에는 우리도 잘못했어. 늘 여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의 고생을 무시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죠. 지금은 우리 가족이 즐겁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햇살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가득 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 씨의 이중잣대 때문에 이 가정이 억울함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기꺼이 소통하고 기꺼이 변화하며 기꺼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의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돕는 따뜻함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깨달았으니까요. 결혼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공동 경영이며 가정은 누구 한쪽의 일방적인 타협이 아니라 모든 이의 평등한 공존이라는 것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가 잊지 마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